자네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 했나? 존경하는 사람, 아버지 윤지훈입니다. 한성그룹 본사 20층 최종 면접장이었습니다. 윤태준 회장의 손이 지원서를 넘기다 멈췄습니다. 75세 노인의 눈동자가 흔들렸죠. 존경하는 사람 란에 적힌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아버지 윤지훈. 태어나기 전 돌아가셨지만 평생의 영웅입니다. 은색 만년필이 손가락 사이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땡그랑. 테이블 위를 구르는 펜 소리가 면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임원 3명이 회장을 쳐다봤지만 회장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지원서를 움켜쥔 채 그저 지원자를 바라볼 뿐이었죠. 학생.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버님 성함이? 25살 청년이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윤지훈입니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50년 기업가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보인 적 없던 눈물이었습니다. 과연 이 청년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25년 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복과 행운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999년 11월 17일 밤 10시였습니다. 한성그룹 본사 12층 전략기획실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유리창에 반사되어 서울 야경과 뒤섞였죠. 28살 윤지훈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새 프로젝트 기획안이었습니다. 아버지 윤태준 회장께 보고할 중요한 자료였죠. 책상 위 탁상 시계가 똑딱똑딱 소리를 냈습니다. 사무실은 고요했고 창밖으로는 구름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비가 올 것 같은데. 지훈은 창밖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책상 위에는 작은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한미소와 턱시도를 입은 윤지훈. 둘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3년 전 비행기에서 처음 봤을 때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출장길 비행기에서 스튜어디스였던 미소를 처음 만났던 날. 첫눈에 반했습니다. 명함을 건넸고 데이트 신청을 했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한미소는 고아원 출신이지만 성실함과 노력 끝에 대형 항공사 취업에 성공한 미모의 아리따운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조혜리는 둘의 결혼을 극구 반대했습니다. 고아 출신이랑 결혼하겠다고? 집안도 모르는 여자를? 결국 지훈은 어머니를 설득했고 2년 전 결혼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삐리리리. 아내 한미소였습니다. 지훈은 미소 지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소야, 왜? 난 아직 일이 좀 더 남아서 늦을 것 같은데. 전화기 너머로 한미소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나 임신했어. 지훈은 손에 들고 있던 볼펜을 떨어뜨렸습니다. 또? 책상 위를 굴러가는 펜을 멍하니 바라봤죠. 뭐? 정말? 응. 오늘 병원 갔는데 3개월이래. 지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굴러가며 벽에 부딪혔습니다. 쾅! 미소야. 정말 우리 아기가 생긴 거야. 기쁨의 사무실을 뛰어다녔습니다. 야호! 소리를 지르며 팔을 들어 올렸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내가 더디어 아빠가 되는 거야. 지훈은 즉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조혜린이 받았습니다. 엄마, 미소가 임신했대. 3개월이래. 조혜린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래. 엄마, 기쁘지 않으세요?
손자예요, 손자. 집에 와서 얘기하자. 지금 바로 갈게요. 아빠한테도 말씀드려줘요. 지우는 서류를 가방에 쑤셔 넣었습니다. 컴퓨터를 끄고 불을 끄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뛰어 엘리베이터를 탔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검은색 세단 앞에 섰습니다. 키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르릉. 빨리 집에 가서 미소를 안아줘야지.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기쁨에 들떠 있었습니다. 밤 10시 30분이었습니다. 서울 외곽 고속도로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톡, 톡, 톡. 앞 유리창에 빗방울이 부딪혔습니다. 곧 폭우로 변했습니다. 싸와. 빗줄기가 세차게 쏟아졌습니다. 지우는 와이퍼를 켰습니다. 와이퍼가 미친 듯이 움직였지만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빗물이 앞 유리를 타고 흘러내렸죠. 하지만 지우는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악셀을 밟았습니다. 속도계 바늘이 시속 100km를 넘어섰습니다. 커브길을 돌아나가는 순간 갑자기 앞차가 급정거를 했습니다. 앞차의 빨간 브레이크 등이 번쩍 켜졌습니다. 지우는 재빨리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페달이 바닥까지 푹 들어갔습니다. 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행 속도 그대로 앞차를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소야. 지훈의 비명이 차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쾅! 앞차를 들이받았습니다. 핸들이 손에서 튕겨나갔습니다. 에어백이 터졌습니다. 펑! 차체가 회전하며 가드레일 쪽으로 밀려갔습니다. 삐그덕, 콰드득. 가드레일이 부서지는 소리였습니다. 차는 도로 밖으로 튕겨나갔습니다. 공중에 떠 있는 순간 지우는 생각했습니다. 미소야. 미안해. 아기야. 미안해. 쾅! 차가 땅에 떨어지며 전복되었습니다.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차르르륵.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새벽 2시 15분 서울대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하얀 조명이 눈부셨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의사가 청진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망 선고합니다. 오전 2시 15분 복도에 서 있던 조혜린이 비틀거렸습니다. 윤태준 회장이 아내를 부축했습니다. 한미소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으악! 비명 같은 울음이었습니다. 배를 움켜쥔 채 몸을 앞뒤로 흔들었죠. 조혜리는 며느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고아 주제에 우리 아들한테 매달려서 결국 죽였어. 내가 밤늦게 전화만 하지 않았으면. 이를 악물었습니다. 사흘 후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였습니다. 조혜리는 며느리를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한미소는 검은 상복을 입은 채 들어왔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앉아. 조혜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한미소는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조혜린은 창가에 서서 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미소야. 네, 어머님. 조혜린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넌 이제 이 집에서 나가야겠어. 한미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내가 밤늦게 전화만 하지 않았으면 지훈이는 안 죽었어. 조혜리는 한 걸음씩 다가왔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데 왜 굳이 그 시간에 전화했어? 다음 날 집에서 말하면 안 됐어? 저는 기쁜 소식을 빨리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게 그렇게 급해? 조혜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훈이가 얼마나 급했겠어. 그래서 빗길에 과속하다가 죽은 거야. 한미소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저는 조엘 있는 서랍을 열어 돈 봉투를 꺼냈습니다. 바닥에 던졌습니다. 탁! 고아 주제에 우리 아들한테 매달려서 시집 왔더니 결국 죽이고 말았네. 한미소는 숨이 막혔습니다. 처음부터 반대했어. 집안도 모르는 고아랑 무슨 결혼이야. 지훈이가 그렇게 고집 부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허락했는데 결국 이 꼴이 됐잖아. 어머님, 500만 원이다. 가지고 나가. 다시는 나타나지 마. 한미소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저 임신했어요. 지훈 오빠의 아기예요. 조혜리는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그애도 고아 핏줄이 섞였잖아. 우리가 왜 키워줘야 해? 한미소를 끌어일으켰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다시 나타나면 너도 끝이야. 협박이었습니다. 한미소는 떨리는 손으로 돈 봉투를 주었습니다. 아기, 우리 아기를 지켜야 해. 그날 밤 11시였습니다. 서울역이었습니다. 플랫폼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비쳤죠. 한미소는 작은 가방 하나 들고 부산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덜컹, 덜컹. 서울의 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미소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 아가, 엄마가 아빠를 죽였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2000년 7월 3일이었습니다. 부산 서면의 허름한 산부인과였습니다. 분만실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한미소는 혼자 진통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으윽. 진통이 밀려올 때마다 침대 난간을 움켜쥐었습니다. 손톱 자국이 손바닥에 파였습니다. 으아.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안겨줬습니다. 아들이에요. 축하해요. 한미소는 아기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그만 얼굴, 꼭 쥔 주먹. 지훈 오빠, 우리 아들이에요. 며칠 뒤 출생신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아버지 란에 윤지훈이라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성은 자신의 성을 따랐습니다. 한서준. 그렇게 아이의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25년의 이별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2024년 6월 초였습니다. 부산 구석진 골목 끝에 있는 낡은 빌라였습니다. 5층 옥탑방, 한서준은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25살 청년의 얼굴에는 진지함이 가득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부산 바다가 아득히 보였고 갈매기 우는 소리가 들렸죠. 노트북 화면에는 한성그룹 신입 공채 지원서가 떠 있었습니다. 블라인드 채용, 학벌 무관, 능력 위주. 서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도전해볼까?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학력난을 채웠습니다. 부산대학교 경영학과 평점 4.3, 4.5. 장학생이었습니다. 4년 내내 전액 장학금을 받았죠. 자격증란을 채웠습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1급, 토익 920점. 모두 독학으로 딴 것들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엄마를 위해서라도 좋은 회사 들어가야 해. 마지막 항목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사람을 쓰시오. 서준은 망설이지 않고 적었습니다. 아버지 윤지훈. 태어나기 전 돌아가셨지만 평생의 영웅입니다. 타자를 치는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 하지만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는 훌륭한 사람이었어. 서준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한테 비밀로 해야지. 합격하면 깜짝 놀라시겠다. 지원 완료 버튼에 마우스를 가져갔습니다. 클릭. 지원이 완료되었습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서준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6월 중순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서준은 반찬 가게에서 어머니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김치통을 나르고 바닥을 닦고 설거지를 했죠.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윙윙. 문자였습니다. 한성그룹 신입 공채 1차 서류 전형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서준은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붙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준아, 뭐가 그렇게 좋아? 한미소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친구한테 연락 왔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서준은 죄책감을 느꼈지만 참았습니다. 조금만 참자. 합격하면 그때 말씀드리지 뭐. 6월 말이었습니다. 2차 실무 면접 날이었습니다. 서준은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엄마, 오늘 친구 만나러 서울 좀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한미소는 의심 없이 웃었습니다. 서준은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옥탑방 창문에서 어머니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부산역에서 KTX를 탔습니다. 2시간 30분이 걸렸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바삐 오갔고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지하철을 갈아타고 한성그룹 본사가 있는 강남역으로 갔습니다. 면접은 오후 2시였습니다. 서준은 긴장한 채 면접장에 들어갔습니다. 면접관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지원 동기가 무엇입니까? 우리 회사에 입사하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본인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서준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면접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또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2차 실무 면접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최종 면접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일시 2024년 7월 15일 오전 10시. 장소 한성그룹 본사 20층 면접장. 서준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다. 7월 15일 아침 6시였습니다. 서준은 생애 처음으로 정장을 샀습니다. 부산 남포동 양복점에서 기성복을 골랐습니다. 검은색 정장, 흰색 셔츠, 파란색 넥타이. 총 15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 알바비의 절반이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자신이 서 있었습니다. 오전 9시였습니다. 한성그룹 본사 앞에 섰습니다. 40층 초고층 빌딩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진 건물이었죠. 목을 뒤로 젖혀 꼭대기를 올려다봤습니다. 여기서 일하게 될 날도 머지 않았다. 반드시 합격할 거야. 가슴이 뛰었습니다. 유리 회전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거울처럼 빛났습니다. 로비 천장은 3층 높이였고 샹들리에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밝게 웃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면접 보러 왔습니다. 한서준입니다. 신분증 확인 부탁드립니다. 서준은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냈습니다. 직원이 확인하고 방문증을 건넸습니다. 20층 면접장으로 가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는 저쪽입니다.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다른 면접자들도 여럿 서 있었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20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층수가 올라갈수록 심장 박동이 빨라졌습니다. 5층, 10층, 15층, 20층,
띵!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카펫이 깔려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에 최종 면접장이라는 팻말이 보였습니다. 개별 면접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준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노크를 했습니다. 톡톡.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넓은 회의실이었습니다. 긴 타원형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임원 3명이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끝자리 창가 쪽에 70대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흰 머리,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회장이 직접 나오셨네? 서준은 속으로 놀랐습니다. 중앙 면접관이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서준은 테이블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윤태준 회장은 지원서 묶음을 천천히 넘기고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꼼꼼히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50년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모든 신입사원 최종 면접에 참석하는 것이 그의 철칙이었습니다. 사람을 직접 보고 뽑아야 한다. 그것이 그의 신념이었습니다.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면접관이 말했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들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서준입니다. 저는 부산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윤태준의 손이 서준의 지원서 위에서 멈췄습니다. 노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존경하는 사람 아버지 윤지훈. 태어나기 전 돌아가셨지만 평생의 영웅입니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회장의 손에서 은색 만년필이 미끄러졌습니다. 딸그랑. 테이블 위를 구르는 소리가 조용한 면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면접관들이 놀라서 회장을 쳐다봤습니다. 서준도 말을 멈추고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지? 윤태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손도 떨렸고 눈빛도 흔들렸습니다. 75년 인생에서 이런 충격은 처음이었습니다. 학생.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버님, 성함이 뭐라고 했나? 서준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윤지훈입니다. 회장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손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언제 돌아가셨나? 1999년 11월 17일. 교통사고로 들었습니다. 저는 태어나기 전이라 얼굴도 못 봤습니다. 윤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면접관들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회장이 우는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75년 인생, 50년 기업가 생활에서 단 한 번도 눈물을 보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노인은 울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지원서를 움켜쥐었습니다. 종이가 구겨졌습니다. 어머니는? 한미소입니다. 부산에서 반찬 가게 하십니다. 윤태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려나며 벽에 부딪혔습니다. 쿵! 면접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면접관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습니다. 면접 중단.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님 무슨... 면접관이 물으려 했지만 회장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학생, 나 좀 따라오게. 서준은 영문도 모른 채 일어났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지? 회장을 따라 면접장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어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서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곧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었습니다. 25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이.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준은 긴장한 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천장까지 닿는 책장,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 넓은 책상. 한쪽 벽면은 통유리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남산타워가 보였고 한강이 굽이쳐 흐르는 모습도 보였죠. 윤태주는 창가에 서서 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앉게. 서준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죽 소파가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렸지만 떨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지? 회장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노인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빛을 받아 반짝였죠. 주름 사이로 눈물이 흘러내린 흔적이 있었습니다. 학생, 아니, 서준이라고 불러도 되겠나? 네, 괜찮습니다. 윤태주는 서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자네 아버지는 내 아들이었네. 서준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네, 윤지훈, 내 외아들이야. 윤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999년 11월 17일 빗길 교통사고로 잃었지. 서준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분이 할아버지? 숨이 막혔습니다. 자네 어머니 한미소 내 며느리였어. 윤태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결혼한 지 2년 됐을 때 지훈이가 떠났지. 그리고 미소도 사라졌어. 저는 서준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내게 할아버지가 있었어? 윤태주는 서준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눈, 코, 입. 아들 지훈을 닮았습니다. 특히 눈빛이 똑같았습니다. DNA 검사를 하자. 자네가 정말 내 손자인지 확인해야 해. 서준은 혼란스러운 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늘 바로 검사를 진행하겠네. 윤태주는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김 실장, 회장실로 오게. 2분 후 김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60대 중반의 단정한 남자였습니다.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서울대병원에 연락해. DNA 검사 긴급으로 부탁한다고. 알겠습니다. 1시간 후였습니다. 서준은 병원 검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주사기를 들고 왔습니다. 팔 주세요. 서준은 팔을 걷어 올렸습니다. 차가운 알코올 솜이 피부를 닦았습니다. 톡! 바늘이 혈관에 들어갔습니다. 붉은 피가 체혈관에 차올랐습니다. 윤태준도 옆 의자에서 같은 검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3일 후에 결과 나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7월 18일 오전 10시였습니다. 윤태준은 회장실에서 김 실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발 내 손자의 길을.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톡톡. 들어오게. 김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노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검사 결과입니다. 윤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아니, 가벼웠습니다. 종이 한 장인데 왜 이렇게 무거운 것 같을까요? 봉투를 뜯었습니다. 서류를 꺼냈습니다. 눈으로 글자를 따라갔습니다. 검사 의뢰인 윤태준, 한서준. 검사 항목 DNA 관계 확인. 검사 결과 DNA 일치 확률 99.99%. 결론 윤태준과 한서준은 조부, 손자 관계 확실함. 윤태준은 주저앉듯 의자에 앉았습니다. 서류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25년 만에 내 손자를.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김 실장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30년간 회장을 보좌하며 함께 아들의 죽음을 슬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김 실장, 서준이한테 전화해. 우리 집으로 오라고.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7시였습니다. 부산 옥탑방이었습니다. 한미소는 반찬 가게에서 돌아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보글보글 냄비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끽. 서준아, 어서 와. 손 씻고 밥 먹자. 서준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미소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이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서준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한미소도 앞에 앉았습니다. 가스불을 껐습니다. 엄마. 응? 서준은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나 한성그룹 최종 면접 봤어. 한미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떨어졌습니다. 땡그랑 바닥에 국물이 튀었습니다. 뭐? 그리고 회장님이 나를 손자라고 했어. 한미소는 의자를 붙잡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아니, DNA 검사도 했어. 서준은 가방에서 검사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내가 윤태준 회장의 친손자래. 99.99% 일치. 한미소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서준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한테 말해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 왜 나한테 할아버지가 있다는 걸? 한 번도 말 안 했어? 한미소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테이블 위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엄마. 서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는 쫓겨났어.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뭐? 한미소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25년 전, 내 아빠가 죽고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할머니가 엄마를 불렀어. 서준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엄마는 임신 3개월인데 쫓겨났어. 예. 서준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고아라고 내 아빠를 죽인 살인자라고 했어. 한미소는 울먹였습니다. 밤늦게 전화해서 아빠가 급하게 오다 죽었다고 500만 원 던지며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했어. 서준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엄마를, 임신한 엄마를 쫓아내? 할아버지는 몰랐을 거야? 한미소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랐겠지. 할머니가 회장님 몰래 한 일이야. 하지만 결과는 같아. 엄마는 쫓겨났고 너를 혼자 키웠어. 그럼 할아버지가 우리를 찾으려고 했다는 건 모르겠어. 25년간 연락 한 번 없었으니까. 서준은 주먹으로 식탁을 쳤습니다. 탁! 국자가 덜컹 소리를 냈습니다. 엄마를 그렇게 내쫓은 사람들한테 나는 절대 안 가. 한미소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 서준아.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옥탑방 작은 부엌에서 김치찌개는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부산 바다가 보였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등대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하지만 서준과 한미소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25년의 상처가 너무 깊었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곧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10시였습니다.
부산 서면 뒷골목이었습니다. 좁은 골목 안쪽으로 낡은 빌라가 서 있었습니다. 외벽은 시멘트가 드러나 있었고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윤태준이었습니다. 75세 노인은 고급 승용차에서 내려 혼자 걸어왔습니다. 운전기사에게는 차에서 기다리라고 했죠. 손자를 만나러 가는데 거창하게 갈 수는 없지. 골목 입구에서 빌라를 올려다봤습니다. 5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옥탑방은 그 위였습니다. 계단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시멘트 계단이었습니다. 난간은 녹이 슬어 있었고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올랐습니다. 헉헉? 숨이 찼습니다. 75세 노인에게 5층 계단은 너무 가팔랐습니다. 2층에서 잠깐 쉬었습니다. 난간을 붙잡고 숨을 골랐죠. 미소가 25년간 이런 곳에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3층에 도착했습니다. 또 쉬었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손수건으로 닦았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노인을 쳐다봤습니다. 고급 양복을 입은 노인이 이런 곳에 온 것이 신기했던 것입니다. 윤태준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의아한 표정으로 지나갔습니다. 4층, 5층을 지나 드디어 옥탑방 계단에 도착했습니다. 좁은 나선형 계단이었습니다. 철제 계단이라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덜컹, 덜컹. 마지막 계단을 올랐습니다. 옥탑방 문 앞에 섰습니다. 낡은 철문이었습니다. 빨간 녹이 슬어 있었고 페인트가 곳곳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문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한미소. 손으로 문패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하네. 미소야. 25년간 이렇게 힘들게 살았구나. 윤태준은 눈물을 삼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준이었습니다. 어젯밤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청년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말투가 차가웠습니다. 존댓말이었지만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윤태준은 쓸쓸히 웃었습니다. 서운하구나. 할아버지라고 안 부르고. 서준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라고 부를 이유가 없는데요. 칼날 같은 말이었습니다. 윤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서준은 문틈에 서서 회장을 노려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할아버지, 25년 전에 우리 엄마 쫓아낸 거 아세요? 윤태준은 얼어붙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할머니가 임신한 엄마한테 돈 던지고 쫓아냈대요. 서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고아라고, 엄마가 아빠를 죽인 살인자라고 하면서요. 500만 원 던지고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했대요. 노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나? 몰랐다고 하시려고요? 서준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25년간 한 번도 안 찾으셨잖아요. 그게 바로 답 아닌가요? 아니야, 나는 찾으려고. 윤태준은 변명하려 했습니다. 됐어요. 서준은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이제 와서 변명하지 마세요. 저는 엄마랑 둘이서 잘 살 거예요. 할아버지 필요 없어요. 쾅! 문이 닫혔습니다. 윤태준은 철문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정말 몰랐다. 철문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운 철 느낌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미소야. 서준아.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나 좀 만나주게. 제발.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윤태주는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철제 계단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흐느꼈습니다. 75년 인생에서 이렇게 무력감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수조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 수만 명의 직원을 거느린 사람. 하지만 지금 손자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25년 만에 만난 손자에게 거부당한 것입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윤태주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덜컹, 덜컹. 철제 계단 소리만 울렸습니다. 철문 안쪽이었습니다. 한미소는 문 뒤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습니다.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회장님이 여기까지. 눈을 감았습니다. 25년 전의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조혜린의 차가운 눈빛, 고아 주제에 우리 아들 죽이고 바닥에 던져진 돈 봉투, 탁! 500만 원. 다시는 나타나지 마. 협박하는 목소리, 차가운 안방 바닥, 무릎 꿇고 빌던 자신. 제발, 저 임신했어요. 그 애도 고아 핏줄이 섞였잖아. 한미소는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안 돼. 다시는 그 사람들 곁에 갈 수 없어. 벽을 타고 주저앉았습니다. 서준이 어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무릎 꿇고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저 잘했죠? 한미소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응. 엄마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서울 평창동 대저택이었습니다. 윤태주는 부산에서 돌아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거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조혜린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72세 노인은 손에 찻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오는 소리를 듣고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찻잔만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윤태주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조혜린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둘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울렸습니다. 윤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부산에 다녀왔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만나지 못했고 문전 박대당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자는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조혜린의 손이 떨렸습니다.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잔이 받침에 부딪히며 딸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윤태주는 아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25년 전 임신한 며느리를 쫓아냈느냐고 물었습니다. 조혜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곧 대답이었습니다. 대답하시오. 윤태준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75년 인생에서 아내에게 소리를 지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조혜린은 작은 목소리로 인정했습니다.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윤태주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조혜린도 일어섰습니다. 그 여자가 지훈이를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밤늦게 전화해서 지훈이가 급하게 오다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그 결혼을 반대했다고 말했습니다. 고아 출신과 무슨 결혼이냐고 했었다고 했습니다. 집안도 모르는 여자라고 반대했다고 했습니다. 윤태주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래서 임신한 며느리를 쫓아냈느냐고 물었습니다. 조혜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화가 났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죽었는데 참을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만 보면 지훈이가 생각나서 견딜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윤태주는 아내가 자신에게 뭐라고 했는지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돈 받고 떠났다고 했었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25년간 거짓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손자를 25년간 아버지 없이 살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혜리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주저앉아 울기만 했습니다. 윤태준 또한 당시 아들을 잃은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훗날 기회가 될 때 모든 용서를 구하기로 마음먹고 더 이상 아내를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5분, 10분. 벽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째깍째깍. 두 사람은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폭풍우 같았습니다. 25년의 거짓말, 25년의 후회, 25년의 죄책감,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두 노인은 각자의 죄책감 속에서 밤을 맞이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달빛이 거실을 비쳤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25년 전의 후회만 가득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한미소는 욕실 세면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50세 여인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눈가, 이마, 입가. 세월의 흔적이었습니다. 아니, 고생의 흔적이었습니다. 고아,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고아였어.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부모도 없고, 남편도 없고, 이제는 시댁도 없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갑자기 기침이 나왔습니다. 콜록, 콜록.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콜록, 콜록. 세면대에 몸을 구부렸습니다. 손바닥을 봤습니다. 붉은 것이 묻어 있었습니다. 피었습니다. 한미소는 재빨리 수돗물을 틀었습니다. 피를 씻어냈습니다. 휴지로 입을 닦았습니다. 휴지에도 붉은 핏자국이 묻었습니다. 휴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서준이 욕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톡톡. 엄마 괜찮아요? 한미소는 재빨리 거울을 보며 표정을 정리했습니다. 억지로 웃었습니다. 응, 괜찮아. 금방 나갈게. 네. 서준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한미소는 세면대를 붙잡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깊숙이 숨겨둔 노란 봉투를 꺼냈습니다. 췌장암 3기, 시한부 약 6개월, 발급일자를 봤습니다. 석 달 전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봉투를 다시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서준이는 모르는 게 나아.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거실에서 서준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미소는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서준아, 네 엄마. 우리 둘이서 잘 살자. 한미소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필요 없어. 우리 둘이면 충분해.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우리 둘이서 잘 살아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부산 밤바다가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썩, 철썩. 하지만 두 사람은 알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곧 선택의 순간이 온다는 것을. 2024년 8월이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부산은 습하고 더웠습니다. 옥탑방은 찜통 같았습니다. 낮에는 햇빛이 지붕을 달고 실내 온도가 35도까지 올랐습니다. 작은 선풍기 하나가 돌아가고 있었지만 더운 바람만 날렸습니다. 서준은 요즘 어머니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자꾸 기침을 했습니다. 콜록,
콜록. 특히 밤에 심했습니다. 벽 너머로 들리는 기침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차려놓은 식탁을 보면 어머니 그릇은 거의 손대지 않았습니다. 반찬만 몇 점 먹고 밥은 반 공기도 안 드셨습니다. 엄마, 병원 가봐요. 어느 저녁 식탁에서 서준이 말했습니다. 한미소는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감기야. 요즘 날씨가 더워서 그래. 감기가 한 달 넘게 가요? 엄마, 진짜 병원 가보세요. 아니야. 괜찮다니까. 한미소는 웃으려 했지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입술에 핏기가 없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몸무게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옷이 헐렁해졌습니다. 광대뼈가 도드라졌습니다. 밤마다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콜록, 콜록, 콸록. 그리고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 서준은 문 밖에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엄마, 대체 어디가 아픈 거야?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한미소는 반찬 가게에 나갔습니다.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일했습니다. 집에는 서준만 남았습니다. 서준은 청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옥탑방은 좁았지만 청소할 곳은 많았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고 바닥도 더러웠습니다. 진공 청소기를 꺼냈습니다. 위잉. 소음이 좁은 방 안을 채웠습니다. 거실을 청소하고 부엌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싱글 침대 하나, 작은 옷장 하나, 책상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서준은 침대 밑을 청소했습니다. 먼지가 수북했습니다. 책상을 닦았습니다. 오래된 가족 사진이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어렸을 적 서준과 젊었을 적 한미소. 둘이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서준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그때는 얼마나 예뻤는데.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정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래된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전기세 고지서, 수도세 고지서, 통장. 서준은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노란 봉투가 보였습니다. 부산대학교 병원. 병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서준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툼했습니다. 안에 뭔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가 나왔습니다. 첫 장을 펼쳤습니다. 진단서. 환자명 한미소. 진단명 췌장암 3기. 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췌장암 3기. 다음 줄을 읽었습니다. 전이 소견간 복막으로 전이 확인됨. 예후 치료하지 않을 시 시한부 약 6개월. 수술 시 생존 가능성 약 50%. 예상 치료비 약 2억 원. 서류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후두둑.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서준은 의자를 붙잡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6개월. 발급일이 5월이니까. 이제. 계산했습니다. 8월.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럼.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야? 손이 떨렸습니다. 다시 진단서를 집어들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읽었습니다.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 하지만 글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췌장암 3기. 시한부 6개월. 치료비 2억 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종이에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번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끽. 한미소가 돌아온 것입니다. 서준아, 집에 있어?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서준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한미소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한미소는 아들이 바닥에 앉아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들 손에 들린 노란 서리를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떨어졌습니다. 쿵! 채소가 바닥에 굴러다녔습니다. 서준아. 한미소는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다가와 진단서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준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일어섰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건 한미소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6개월? 엄마가 6개월밖에 못 산다고요. 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리쳤습니다. 발급일이 5월이면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한미소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말 못했어. 왜요? 왜 말 안 하셨어요? 서준은 진단서를 흔들었습니다. 내가 걱정할까봐. 걱정할까봐요? 엄마가 죽어가는데 걱정 안 하라고요. 한미소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 서준아. 서준은 진단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치료하면 되잖아요. 수술하면 50%는 산다고 써 있잖아요. 서준아. 한미소는 쓸쓸히 웃었습니다. 치료비가 2억이야. 우리가 어떻게 2억. 서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침대 모서리에 털썩 앉았습니다. 2억.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통장에는 몇백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서준아. 한미소는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살아온 거 후회 없어. 너 낳고 너 키우고 그것만으로도 행복했어. 엄마, 너만 잘 살면 돼. 좋은 데 취직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서준은 무릎 꿇었습니다. 어머니 앞에 손을 모았습니다. 엄마,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제발, 엄마, 저 혼자 어떻게 살아요? 한미소는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 무릎은 아무렇게나 꿇으면 안 돼. 두 사람은 껴안고 울었습니다. 오래오래 울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옥탑방을 물들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서준은 자기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2억 원. 어떻게 마련하지?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은행 대출? 담보가 없었습니다. 이 옥탑방도 월세였습니다. 신용대출? 100만 원도 어려웠습니다. 친척? 어머니는 고아였습니다. 친척이 없었습니다. 친구들? 같은 장학생 출신 친구들이었습니다. 빌려봐야 기껏해야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었습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어. 서준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 윤태준, 한성그룹 회장, 재산이 수조 원인 사람. 그 사람에게 2억 원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찻값도 안 될 것입니다. 할아버지한테 가면 바로 해결될 텐데.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엄마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고아 주제에 우리 아들 죽이고 500만 원 가지고 나가. 다시는 나타나지 마. 엄마를 쫓아낸 사람들.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손을 벌려. 다시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죽으면? 서준은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비명을 삼켰습니다. 으윽, 어떡하지? 어떡해? 자존심과 생명,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긴긴 밤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왔습니다. 하지만 서준의 마음은 여전히 어둠 속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8월 20일 새벽 4시였습니다. 부산 옥탑방은 고요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둠이 깔려 있었고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썩, 철썩. 서준은 얕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요즘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걱정에 밤마다 뒤척였습니다.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콸록, 콸록. 어머니의 기침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토하는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서준은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이 보였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콸록, 우액. 화장실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서준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맨발로 방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바닥이 발바닥에 느껴졌습니다. 복도를 걸어 화장실 문 앞에 섰습니다. 엄마, 대답이 없었습니다. 안에서는 여전히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콸록, 콸록. 그리고 뭔가 뱉는 소리. 투. 엄마, 괜찮으세요?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서준은 불안해졌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톡톡. 엄마. 쿵.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준은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환한 형광등 불빛이 화장실을 비췄습니다. 한미소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옆으로 누운 채 의식을 잃어 있었습니다. 변기 안에는 붉은 피가 가득했습니다. 벽에도 피가 튀어 있었습니다. 바닥에도 피가 고여 있었습니다. 피 비린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엄마. 서준은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무릎 꿇고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의 몸은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요. 어머니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한미소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입술은 파래져 있었습니다. 숨은 가늘게 쉬고 있었습니다. 후. 서준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119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뚜루루, 뚜루루. 119 구조대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여보세요. 엄마가 쓰러졌어요. 피를 많이 토했어요. 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소 말씀해 주세요. 부산시 부산진구 서면로. 주소를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환자분 의식이 있습니까? 없어요. 눈을 못 떠요. 침착하세요. 환자분을 평평한 곳에 눕히고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세요. 토사물이 기도를 막지 않게요. 네. 서준은 어머니를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고개를 옆으로 돌렸습니다. 입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삐뽀삐뽀.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구급대원들이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덜컹. 철제 계단을 울리며 올라왔습니다. 환자 어디 있습니까? 여기요. 서준은 화장실을 가리켰습니다. 구급대원 2명이 들어왔습니다. 한미소를 확인했습니다. 의식 없음. 맥박 약함. 빨리 이송해야겠습니다. 들것을 가져왔습니다. 한미소를 조심스럽게 올렸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서준은 뒤따라갔습니다. 맨발이었습니다. 급히 신발을 신었습니다.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삐뽀삐뽀.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구급차가 달렸습니다. 새벽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로등만 지나갔습니다. 서준은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제발, 정신 차려요. 30분 후 부산대학교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형광등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복도에는 신음소리, 기계소리, 발소리가 뒤섞여 들렸습니다. 한미소는 응급실로 실려 들어갔습니다. 서준은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플라스틱 의자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제발, 엄마, 살려주세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초록색 수술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50대 남자 의사였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서준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우리 엄마 어떻게 됐어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암이 급격히 진행됐습니다. 복막과 간으로 전이가 심해졌어요. 뇌출혈이 있었습니다. 지금 응급처치로 출혈을 멈췄지만 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2주일 안에 수술하지 않으면 손을 쓸 수 없습니다. 서준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댔습니다. 2주일. 네. 최대한 빨리 수술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수술하면 안 돼요? 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술을 하려면 치료비가 있어야 합니다. 얼마예요? 2억 원입니다. 서준은 벽을 따라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털썩 앉았습니다. 2억 원. 의사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서준을 바라봤습니다. 가족분과 상의하세요. 빨리 결정하셔야 합니다. 의사가 가버렸습니다.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형광등 불빛만 밝았습니다. 서준은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2주일, 2억 원. 도저히 방법이 없어.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한미소는 산소 호흡기를 단 채 누워 있었습니다. 푸슈, 푸슈. 기계가 숨을 불어넣는 소리였습니다. 창백한 얼굴, 말라 빠진 손, 링거 바늘이 손등에 박혀 있었습니다. 투명한 링거줄을 따라 약물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뚝, 뚝, 뚝. 서준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뼈만 앙상했습니다. 엄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자존심이 중요해. 엄마 생명이 중요해. 서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할아버지한테 가야 해. 하지만 엄마는 엄마 얼굴을 봤습니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살려야 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날 밤 11시였습니다. 병실은 어두웠습니다. 한미소는 약에 취해 잠들어 있었습니다. 서준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부산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서준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열었습니다. 윤태준. 며칠 전 할아버지가 명함을 두고 갔던 것입니다. 서준은 번호를 저장해뒀습니다.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머뭇거렸습니다. 정말 이 전화를 해야 하나. 엄마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고아 주제에 살인자 500만 원 가지고 나가. 쫓겨났던 엄마. 25년간 혼자 살았던 엄마.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손을 벌려. 하지만 다시 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호흡기의 의지에 숨쉬는 어머니. 푸슈, 푸슈. 창백한 얼굴. 엄마를 살릴 수 있는 건 할아버지밖에 없어.
서준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뚜루루, 뚜루루. 세 번째 신호음에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윤태준의 목소리였습니다. 잠에서 깬 목소리였습니다. 할아버지.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윤태준이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준아. 놀라움이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전화를 다 하다니. 서준은 입을 열려다 다시 닫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서준아, 무슨 일이냐? 할아버지, 부탁이 있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뭐든 말해보거라. 서준은 침묵했습니다. 자존심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삼키려 했지만 삼켜지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정말 해야 하나? 서준아? 전화기 너머로 윤태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을 삼켰습니다. 엄마를 살려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태준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뭐라고? 서준의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엄마가 췌장암이래요. 6개월밖에 못 사신대요. 미소가 윤태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치료비가 2억 원인데 저는 돈이 없어요. 서준은 울먹였습니다. 2주일 안에 수술 안 하면 엄마가 죽어요. 전화기 너머로 윤태준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준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어두운 병실 복도에서 차가운 바닥이 무릎에 닿았습니다. 제발, 엄마 좀 살려주세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눈물이 떨어져 번졌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미워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엄마를 쫓아낸 그 집안이 싫어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를 살릴 수 있는 건 할아버지밖에 없어요. 서준은 바닥에 이마를 댔습니다. 엎드렸습니다. 제가 뭐든 할게요. 제발 엄마 좀 살려주세요. 전화기 너머로 윤태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준아, 일어나거라. 할아버지, 당연히 도와줄 거야. 윤태준의 목소리도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최고의 병원을 준비할게. 어머니를 서울로 모셔오너라. 내일 아침 바로 전문의를 붙일게. 서준은 바닥에 엎드린 채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다는 말하지 마라. 가족이잖니. 윤태준도 전화기 너머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무릎 꿇은 자존심을, 한 사람은 25년의 죄책감을 각자 삼키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준은 한참을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울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왔습니다. 하지만 서준에게는 빛도 어둠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확실했습니다. 엄마를 살릴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2024년 9월 5일 오전 9시였습니다. 한성그룹 본사 40층 회장실이었습니다. 윤태준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한미소는 서울대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손자 서준은 병원에서 어머니를 간호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족을 되찾을 수 있을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남산타워, 한강, 고층 빌딩들. 하지만 노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장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쾅! 문이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김 실장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헉헉!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윤태주는 놀라서 돌아섰습니다. 30년간 함께 일한 김 실장이었습니다. 이렇게 당황한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왜 그러나? 김 실장은 숨을 몰아쉬며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손이 떨려 태블릿이 덜덜 흔들렸습니다. 경찰청 인터넷 게시판에 이상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윤태주는 태블릿을 받아들었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경찰청 민원 게시판이었습니다. 맨 위에 게시글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빨간색 글씨로 긴급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제목 25년 전 한성그룹 윤지훈 살해 사건의 진실. 작성자 김철수. 조회수 15,487회. 윤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윤지훈 살해?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글을 클릭했습니다. 내용이 펼쳐졌습니다. 나는 김철수 55세 살인 청부업자다. 25년간 숨겨왔던 진실을 밝힌다. 1999년 11월 17일 나는 서태웅 부회장의 의뢰로 윤지훈을 죽였다. 윤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나는 윤지훈의 차량 브레이크 오일 라인을 조작했다. 작은 구멍을 뚫어 오일이 서서히 새어나가게 만들었다. 며칠 후 브레이크는 작동하지 않게 된다. 교통사고로 위장한 살인이었다. 윤태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태블릿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이런 짓을 한 이유는 서태웅 부회장이 나에게 5억 원을 제시했다. 윤지훈이 성장하면 자신의 자리를 뺏을까봐 두려웠다고 했다. 나는 돈에 눈이 멀어 살인을 저질렀다. 윤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5년간 서태웅에게 돈을 받아왔다. 입을 다물라고 매달 돈을 줬다. 총액 10억이 넘는다. 하지만 최근 서태웅이 나를 죽이려 했다. 새로운 청부업자를 고용해 나를 제거하려 했다. 나는 싸워서 이겼지만 중상을 입었다. 죽기 전에 진실을 밝히고 싶다. 증거는 첨부된 녹음 파일이다. 윤태주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첨부 파일을 눌렀습니다. 오디오 파일이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슉슉. 잡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윤지훈을 죽여줘. 살해금으로 5억 줄게. 서태웅의 목소리였습니다. 윤태주는 그 목소리를 알아봤습니다. 30년간 함께 일한 동업자. 30년간 믿었던 친구. 알겠습니다, 부회장님. 일주일 안에 끝내겠습니다. 흔적 남기지 마. 사고로 위장해. 걱정 마십시오. 깨끗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윤태주는 태블릿을 떨어뜨렸습니다. 쾅! 바닥에 떨어진 태블릿 화면에 금이 갔습니다. 하지만 윤태주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태웅이가 우리 아들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노인은 책상을 붙잡고 비틀거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회장님, 김 실장이 부축했습니다. 윤태준을 의자에 앉혔습니다. 25년간 내 곁에서 친구인 척하면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내 아들을 죽인 살인마였어. 윤태주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탁! 책상의 서류가 흩날렸습니다. 펜꽂이가 넘어졌습니다. 펜들이 바닥에 굴러다녔습니다.
당장 경찰에 연락해 태웅이를 잡아들여. 이미 경찰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회장님. 김 실장이 말했습니다. 게시글이 올라온 지 1시간 됐습니다. 경찰이 긴급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1시간 후였습니다. 오전 11시였습니다. 뉴스 속보가 터졌습니다. 한성그룹 부회장 서태웅, 살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 서태웅은 자택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찰칵. 차가운 쇠 느낌이 손목에 닿았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들렸습니다. 찰칵, 찰칵, 찰칵. 부회장님, 정말 윤지훈 씨 살해를 지시하셨습니까? 왜 그런 짓을 하셨습니까? 할 말씀 없으십니까? 서태웅은 고개를 숙인 채 끌려갔습니다. 경찰차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쾅! 차가 출발했습니다.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삐뽀삐뽀. 사흘 후였습니다. 서울구치소였습니다. 회색 콘크리트 건물이었습니다. 높은 담장이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철조망이 담장 위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윤태주는 검문소를 통과했습니다. 신분 확인을 받았습니다. 소지품을 맡겼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길고 좁았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면회실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가운데 투명한 유리창이 있었습니다. 양쪽에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각 의자 옆에 전화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윤태주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플라스틱 의자가 딱딱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반대편 문이 열렸습니다. 끼익. 서태웅이 들어왔습니다. 주황색 수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허옇게 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광대뼈가 튀어나왔습니다. 눈은 푹 꺼져 있었습니다. 68세 노인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두 노인이 마주봤습니다. 30년 동업자, 30년 친구. 하지만 이제는 원수였습니다. 윤태준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서태웅도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서태웅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윤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태웅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왜 그랬나? 윤태준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서태웅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훈이가 성장하면 제 자리를 빼앗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을 죽였어? 28살 청년을, 이제 막 아빠가 될 사람을 죽였어? 윤태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윤태준은 유리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쾅! 유리창이 울렸습니다. 내가 널 30년간 믿었어. 동업자로, 친구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내 아들을 내 손으로 죽였어. 손자를 아버지 없는 아이로 만들었어. 서태웅은 전화기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를 25년간 혼자 살게 만들었어. 윤태주는 유리창에 이마를 댔습니다. 넌 인간이 아니야. 악마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서태웅은 계속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윤태주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뒤돌아 걸어 나갔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서태웅은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울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간수가 와서 서태웅을 끌고 나갔습니다. 같은 시각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이었습니다. 김철수가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에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링거가 팔에 꽂혀 있었습니다. 심전도 기계가 삐삐 소리를 냈습니다. 산소 호흡기가 숨을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푸슈, 푸슈.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일까지 버티기 힘들 것 같습니다. 경찰이 병상 옆에 서 있었습니다. 수첩과 펜을 들고 있었습니다. 진술을 받으려 했지만 김철수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김철수는 눈을 반쯤 떴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윤 회장님, 뭐라고 하십니까? 경찰이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윤 회장님께 전해주세요. 네,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들을 죽였습니다. 김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옥에 가겠습니다. 심전도 기계에서 삐익 하는 긴 소리가 났습니다. 일자로 펴진 선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의사가 달려왔습니다. 심장 마사지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사망 확인. 오후 2시 45분. 김철수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55세 살인 청부업자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에 25년 전의 죄를 뉘우쳤습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상처는 남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다음 날이었습니다. 서울대병원 12층 중환자실 앞이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흰 바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멀리서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조혜린이 복도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72세 노인의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며칠 밤을 잠 못 이룬 얼굴이었습니다.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깔려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빗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태웅이가 지훈이를 죽였어. 뉴스를 봤습니다. 경찰청 게시판 글을 읽었습니다. 녹음 파일을 들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미소를 얼마나 악독하게 대했는데 25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장례식 다음 날 아침 며느리를 안방으로 불렀던 일, 고아 주제에 우리 아들 죽이고 돈 봉투를 던졌던 일, 탁 500만 원. 다시는 나타나지 마. 임신 3개월인 며느리를 쫓아냈던 것. 조혜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눈물 자국이 생겼습니다.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끽. 한미소가 휠체어를 탄 채 나왔습니다. 서준이 뒤에서 휠체어를 밀고 있었습니다. 한미소는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어제보다는 나아 보였습니다. 링거를 맞고 수혈을 받아서 얼굴에 조금 핏기가 돌았습니다. 두 여인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25년 만이었습니다. 1999년 5월 장례식 다음 날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조혜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한미소 앞에서 멈췄습니다. 두 여인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조혜리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이 무릎에 닿았습니다. 72세 노인이 무릎을 꿇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서준이 놀라서 외쳤습니다. 한미소도 놀랐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일어나세요. 한미소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혜리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미소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내가 지훈이를 죽인 게 아니었어. 조혜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태웅이, 그 악마가 죽인 거였어. 한미소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너한테 너무 큰 죄를 지었어. 조혜리는 한미소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뼈만 남은 손이었습니다. 고아라고 무시했어. 살인자라고 몰아세웠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쫓아냈어.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했어. 어머님, 25년간 혼자 살게 만들었어. 서준이를 아버지 없이 키우게 만들었어. 조혜리는 한미소의 손을 자신의 이마에 댔습니다. 제발 용서해줘. 제발. 한미소는 휠체어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서준이 부축했습니다. 휠체어 팔걸이를 잡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버텼습니다. 한미소는 조혜린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두 손으로 조혜린의 팔을 잡았습니다. 일어나세요, 어머님. 제발, 일어나세요. 조혜린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두 여인이 마주 섰습니다. 같은 높이에서 눈을 마주쳤습니다. 저는 25년간 제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한미소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제가 밤늦게 전화하지 않았으면 지훈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라고.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내 잘못이 전혀 아니야. 조혜린이 한미소를 껴안았습니다. 두 여인은 그렇게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간호사들이 멈춰서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25년의 오해가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25년의 미움이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25년의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발 치료받아줘. 서준이를 위해서라도. 조혜린이 한미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한미소는 아들을 돌아봤습니다. 서준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미소는 조혜린을 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치료받을게요, 어머님.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서준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 거구나. 2주일 후였습니다. 서울대병원 수술실이었습니다. 수술 중 빨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윤태준, 조혜린, 서준이 수술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복도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오전 9시에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0시, 11시, 12시. 점심시간이 지났습니다. 오후 1시, 2시, 3시. 여전히 빨간 불은 켜져 있었습니다. 오후 5시였습니다. 8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딱 세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끽. 의사가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50대 남자 의사였습니다. 얼굴에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세 사람이 동시에 외쳤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암 조직을 모두 제거했어요. 전이된 부분도 깨끗하게 절제했습니다. 정말요? 서준이 소리쳤습니다. 네. 다행히 깨끗하게 제거됐습니다. 이제 회복만 잘하면 됩니다. 윤태주는 하늘을 우러러봤습니다. 두 손을 모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조혜린도 울었습니다.
서준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2025년 2월이었습니다. 한미소의 회복은 순조로웠습니다. 정기 검사 결과 암세포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건강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핏기가 돌았습니다. 몸무게도 늘었습니다. 옷이 딱 맞았습니다. 웃음도 많아졌습니다. 2025년 2월 14일 저녁이었습니다. 평창동 대저택이었습니다.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2층 한옥이었습니다. 넓은 마당에는 오래된 소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정원이 나왔습니다. 겨울이었지만 정원은 잘 가꿔져 있었습니다. 거실은 넓고 따뜻했습니다. 바닥 난방이 켜져 있었습니다. 한가운데 둥근 식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윤태준, 조혜린, 한미소, 서준 네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따뜻한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나물, 전, 떡국,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미소야, 이거 먹어봐. 조혜린이 갈비 한 점을 한미소 앞에 놓았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야. 간장 양념으로 했어. 한미소는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젓가락으로 집어 먹었습니다. 부드럽고 달콤했습니다. 맛있어요. 다행이다. 더 먹어. 서준이 할아버지를 돌아봤습니다. 할아버지, 다음 주부터 회사 출근해도 돼요? 윤태주는 손자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 천천히 배우자꾸나. 급할 것 없어. 열심히 배울게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윤태주는 서재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식탁 위에 앨범을 펼쳤습니다. 윤지훈의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아기였을 때, 초등학생이었을 때,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 졸업식 사진, 회사 입사 사진, 결혼식 사진, 한미소와 나란히 서 있는 사진. 두 사람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윤태주는 결혼식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아들 얼굴을 따라갔습니다. 지훈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어. 서준을 바라봤습니다. 미소가 정말 잘 키웠어. 한미소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범인이 밝혀졌어. 윤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2월의 따뜻한 햇살이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마당의 매화나무에 꽃봉오리가 맺히고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25년 만에 다시 찾은 가족이었습니다. 25년간 헤어져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해와 미움으로 얼룩졌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밝혀졌습니다. 용서는 이루어졌습니다. 화해는 시작되었습니다. 윤태주는 손자와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가족이 되어서 다행이야. 조혜리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했어, 미소야. 앞으로 잘할게. 평생 잘할게. 한미소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서준아, 이제 넌 혼자가 아니야. 가족이 있어. 서준은 가족을 둘러봤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25년간 헤어져 있던 가족. 오해와 미움으로 얼룩졌던 시간. 하지만 진실은 결국 밝혀졌고 용서는 이루어졌습니다. 혈육의 정은 시간도 오해도 미움도 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냅니다. 가족은 결국 다시 만납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용서와 화해, 그리고 가족의 의미에 대해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살다 보면 오해도 생기고 미움도 생깁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고 용서는 가능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감동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 곁에 있는 가족을 더욱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